자, 안녕하세요. 여성건강지킴이 아프지 마요 변승원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특별히 저희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계시는 여중구 과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중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 질환 중에서 비만은 진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질환이고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부인과 환자들 보다 보면은 다른 문제는 아닌데 그냥 비만이 큰 관심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경우 비만 치료를 약물 치료와 함께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좀 난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주로 여중구 과장님께 비만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하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비만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만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외모적인 미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질병이라고 질병이다.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속설적인 내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테스트하듯이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구했어요? 하면은 그냥 뭐 가까운 뭐 약국에서 샀다, 뭐 친구가 먹길래 같이 먹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 약물이라고 하고 팔면 안 되는 건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물이라고 하고 팔고 그것들을 먹으면 다이어트, 비만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복용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만인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비만이라고 할 수 있고 비만의 치료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아니면 정의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따지면 간단하게 우리가 줄자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기를 두드려서 알려져 있는 BMI라고 체질량 지수라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이런 수식을 갖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 몸의 체중을 구성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질이어야 되는데 근육은 없고 지방만 많은 경우 체중은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지방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생리학이 2주 전부터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실제로는 체중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러니까 몸이 부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를 체중이 늘었다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또 비슷한 예로 저기 미레나라고 하는 그 기능성 루프를 생리 조절 목적으로 넣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미레나 넣고 나서 살이 막 몇 킬로 쪘어요. 너무 싫어요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에서 체액이 저류가 돼서 몸이 붓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뭐 약물 복용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미리나를 넣고 나서 좀 부은 느낌이 들었을 때 실제로 길이를 재보고 내가 배가 얼마가 나왔으라고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바디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타 시중에서 판매되는 체지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체지방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진단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거나 식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료를 봐서 혈액검사 등 기타 여러 가지 진료를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자기 몸에 적용해 봤을 때 비만이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 느낌일 뿐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상황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약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비만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음식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는 물만 드시는 것은 아니고 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칼로리를 구성하는 음식물,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요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가 되면서 나는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살이 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밥 말고 나에게 칼로리
칼로리를 공급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를 또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한참 개발 이슈가 있는 이 시기에는 사실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런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 야채 위주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탄수화물 섭취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들어와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이유로 나는 탄수화물도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금과 그 당시 60, 70년대를 비교해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늘었냐를 보면 실제로는 더 오히려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만 많이 먹던 70년대에도 비만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실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이 되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는 과정 중에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게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쉽게 소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가공식품 형태로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섭취하는 열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섭취하는 열량에 대비해서 네. 만약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은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그걸 소화시키는데 아니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비만으로 이행될 수 있는 거죠. 살이 찌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산수 공식대로 내가 섭취한 칼로리만큼 내가 소비하면 제로를 맞추면 살은 안 찝니다. 근데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가 적으면 찌는데 내가 그것 이하로 더 사용을 적게 하면 잉여되는 칼로리는 반드시 살이 찌는 대로 지방으로 변환되어 체중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섭취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네. 에너지 사용량도 만약에 줄게 되면은 이제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부인과 영역 중에서 또 그러니까 특히 여성의 비만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출산을 전후로 해서 체중이 많이 늘고 그 체중이 계속 이어지다가 둘째 출산 놓고 또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그게 폐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운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육아 때문에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만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잘 빠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먹은 거와 소비하는 게 불균형이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생겼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음식량 줄이는 것도 좀 힘들고 운동도 부족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까요? 네, 약물 치료를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사실은 고도 비만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질량 지수가 저희가 23을 정상으로 봤을 때 뭐 25, 26 됐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식생활도 바꾸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의학적 기준에서도 그 체질량 지수만 봐서도 30 이상이 되는 그런 고도 비만의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적절한 약물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종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이런 음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약물로서 지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자기가 약물에 적혀있는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가 아닌 약을 드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될까? 사실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면 많은 분들이 약물 처방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의료진이 아닌 곳에서 구하려고 하시게 되는데 암암리에 또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복용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전제해서 약물을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포만감을 좀 늘릴 수 있는 보조제 같은 것들을 좀 더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밥을 먹기 전에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포만감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제제들을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지방질의 흡수를 좀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될 때 지방이 흡수되는 걸 좀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배설할 수 있는 효능이 있죠.
있어서 그러면 그 먹으면 이렇게 막 지방병 같은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흡수 안 된 지방 때문에 무름변을 보게 되고 어. 처음에는 속옷에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약물 제제나 그런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들을 음.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조절이 안 된다고 음. 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하는 식욕을 억제시키는 어.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죠. 항정신성 의약품이죠. 거의 그거? 대부분 네. 그렇고 마약류에 포함되는 어. 이제 암페타민이 들어가는 약물들인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도 처방하면서 네. 솔직히 좀 긴장이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음. 많습니다. 사실 그런 약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빠르지만 네. 약물 복용이 중단되면 요요라고 할 것도 없이 약물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그대로 드시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고 그 약물들도 장기 처방은 어렵고 단기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지방은 쌓이고 내 몸에 근육이 빠지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먹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면서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제가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온다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조언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